저희가 이제 아까 여론조사 쭉 이제 봤지 않습니까? 감독님 한번 쭉 이제 보면 사실 시작 때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불리했어요. 네.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그때 이제 폭로했던 31년 전의 폭행 사건. 이제 그게 공개가 되면서 제 주변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었어? 예. 아니, 두 사람, 예를 들어서 경찰뿐만 아니라 4명을 폭행을 했어? 예.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 옆에 있던 정혁진 변호사가 판결문을 그대로 읽었어요. 예. 근데 그 판결문 내용이 너무 적나라한 거예요, 사실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꽤 관심이고, 근데 문제는 보니까 당시에 보니까 이 폭행이 무슨 5.18 관련된 논쟁에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다른 주장들이 나왔잖아요. 그 피해자가 또 이분이 또 다르게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선 그러면 그 피해자라는 분, 당시에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분, 그 증언부터 한번 좀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두드려 맞아서 피해자고 정신적으로 보는 게 제가 5.18을 마치 이야기해서 맞은 것처럼 제가 이렇게 있어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고 겪었던 이야기를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평생을 살면서 당신이 5.18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 그런 제 삶의 궤적이 있는데 저를 그걸 끼워이어서 폄하할 때 자존감이 굉장히 상했죠. 술을 각자 마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막 소란스럽고 다툼이 벌어지니까 저는 일행들하고 그 말리러 가는 거지. 말리러 갔는데 그때 일방적으로 두 사람한테 내가 맞은 거죠. 그러니까 입이 다 터지고 안경이 부러지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눈이 너무 많이 나쁘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폭행을 당한 거죠. 황당한 이야기죠. 그때 당시에 둘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위압감이 엄청 컸죠. 앞이 전혀 안 보이는 데서 그 두들을 패니까 생명에 약간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하에 유흥업소인데 단란주점형 유흥업소다 거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럽고 거기서 사교장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유흥주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병식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왜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합석을 하자고 할 것이며 말이 안 되잖아요.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고 지역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합석을 할 이유가 없었다. 합석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하고 5.18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야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박 의원님을 제가 모시고 있는 그때는 비서관으로서 우리 박범진 의원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YS 대통령이 5.18을 성지화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때의 대변인 총재비서실장을 할 때예요. 저도 그분을 모시고 있는 보좌진으로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5.18을 폄하하는 이야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그런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무슨 5.18 이야기를 하며 그 시끄러운 데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과를 하러 온 사실도 없고 사과를 받은 일도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무슨 합의를 합니까? 네, 제가 좀 길게 들어봤는데 이게 사실은 좀 오해가 없이도록 이분의 진술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5.18하고 당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이분이 박범진 의원 그렇습니다. 비서진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박범진 의원이 누구냐면 이제 YS 비서실장을 네. 역임하셨고 5.18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셨다고 저희 언론인 하더라고요.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을 평생 이제 모셔왔던, 그러니까 그분을 모신 비서관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5.18 특별법에 앞장섰던 그 의원을 모셨던 비서관이 네. 5.18 인식과 관련해서 정원호 후보랑 싸웠다 그러면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정원호 후보가 5.18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 건가? 사실 그거 아니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실제로 저 인터뷰 후문을 제가 들었더니 굉장히 이제 분개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5.18 관련해서도 평생 이 신념을 갖고 살아온 사람인데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건데
그 중요한 내용이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판결문 내용에서도 5.18의 얘기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다. 5.18에 없죠. 5.18에 네. 5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네. 정치관계 등 정도로 애매모호한 표현이 들어있을 뿐이고 5.18은 정원호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네. 속기록은 5.18이 등장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추잡한 내용들로 그때 그 아주 그렇고요. 충격적이었어요. 예. 뭐 여성 종업을 놓고 예, 뭐 외박을 나가겠다고 싸웠다는 강요하고 거죠. 뭐 거기에 대해 주인을 뭐 주인에게 네. 협박을 하고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도 폭행하니까 끔찍한 일들인데 정원호 후보가 방송에 나가서 말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앵커가 물어봅니다. MBC 라디오에서였는데 기억이 나냐 심신미약을 왜냐면 판결문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있죠? 나오니까 그랬더니 5.18은 기억이 나지만 합석한 기억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러니까 5.18만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정원호 후보와 판결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네. 정원호 후보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때린 것도 기억도 안 나고 뭐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리고 본인의 증언대로 합석을 한 과정도 기억이 안 나지만 네. 하필이면 싸움의 원인인 5.18과 관련한 인식 차이만 기억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국민 기만하는 거죠. 그거는 그 5.18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본령을 가지고 본인의 추잡한 주폭 사건 가리기 위해서 저는 국민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 주제는 오늘 저녁 심야 토론회 때도 꽤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소위 서소문 지금 고가 철거 예. 사건 이후로 이제 뭐 3명이나 사망하셨고 예, 사실 안전 문제가 꽤 이슈가 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보니까 이제 정원호 후보 측의 뭐 일부 지지자들이 단톡방에서 뭐 피해가 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 예. 뭐 부적절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일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오 시장이 이제 뭐 이 추모만 지금 하고 사건 챙김만 예. 하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최근에 또 다른 데서도 아마 좀 사고가 있었한데 아무래도 서울 시민들의 어떤 안전 문제 이게 꽤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후보 그렇습니다. 측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애도를 하고 네. 여기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식 일정들을 다 안 하면서 조용히 빈소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 내막을 좀 알아보니 근데 이렇더라고요. 그 서소문 고가차도가 일찍이 안전 문제가 계속 있었고 맞아요. 네. 계속 콘크리트가 부식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사건들이 있었고 이게 박원순 시정 때도 이미 이 안전 문제가 네네. 계속 불거져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가 뭐 지나다니시는 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 맨날 지나다녀요. 그러니까요. 그 교통량이 굉장히 위험해요. 교통량이 많은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를 안 해놓고 차일피일 미뤘던 상황이었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다시 시정으로 복귀를 했을 때에 철거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철거가 이루어진 거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일찍이 철거가 됐었어야 되는 사안이고 맞습니다. 물론 이게 철거 과정에서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이 잘 났었어야 하는데 지금 인명사고가 난 게 대단히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뭐 GTX A니 뭐 이런 서소문 고가차도니 이런 안전 문제에 관해서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서울이라는 큰 곳에 뭐 낡은 곳도 많고 뭐 위험한 곳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저렇게 자질 없는 정원호 후보가 당장 갔을 때 이 많은 사건 사고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서소문 고가차도 사건이 가령 정원호 시정에서 일어났을 때 동시에 어디 뭔가 또 일어났을 때 네. 이렇게 경험이 없고 본인의 어떤 소신이나 철학이나 이런 그 것들을 확인할 수 없는 후보가 과연 천만 서울 시민의 안전과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그런 불안감이 오히려 더 들더라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시정을 맡아야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좀 역사적으로 네. 들었습니다. 이제 김 위원장이 이제 또 뭐 일정이 있으시니까 마지막 요즘은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가 제일 핵심이에요. 예. 뭐 저희도 제 자녀 지금 결혼시키려고 보니까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이게 지금 예. 전월세난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선거에 굉장히 핫한 서울 지역의 이슈인데 이거에 대한 지금 보관이 있습니까? 오세훈 후보의 기조는 확실합니다. 네. 닥치고 공급. 공급만이 닥공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만이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네. 방식이다. 그게 이제 오세훈 시정의 기조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정이 들어오면서 제 기억으로 뭐 300몇 군데의 정비구역을 다 해제하면서 다 해제했잖아요. 그때. 공급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복원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재건축 재개발 이른바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신통 기획이었고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임기 중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실제로 공급 물량들이 이 결과들이 나올 텐데 그런 연장선에서 부동산 공급을 확실하게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일관적으로 펼치는 오세훈 시장의 방식이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는 한 10년 정도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박원순 시장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제일 그래도 부동산 공급이 좋았던 때가 뉴타운 할 때. 그쵸. 그때가 제일 사실은 집값도 싸고 그렇습니다.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다 이거 해제하면서 그냥 완전히 꽁꽁 묶여버렸잖아요. 예. 완전 왜곡시키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호언장담하면서 11호 부동산 정책을 내셌지만은 결국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 25개구 아파트 값이 월세, 전세, 매매가까지 전부 다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는 뭐 저희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좌파 진영의 부동산 전문가들도 똑같이 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 실패했고 그 실패한 내용을 답습하겠다는 정원호 후보의 부동산 정책도 100%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자세한 거는 오늘 저녁 11시입니다. 11시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토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게 토론 준비도 바쁘실 텐데 우리 김 위원장은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